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68세죠. 지하철에서 38년간 신호기술자로 일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꼼꼼하다고 하는데 그게 제 직업병이라고 해야겠네요. 시간표 한 분이라도 틀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사위 태호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그런 감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시간표가 어긋나는 느낌이요. 어머님, 몽골 별빛 열차 치유여행 어떠세요? 태호가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어요. 4박 5일 코스였죠. 베이징을 거쳐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국제열차 여행이었습니다. 호텔도 5성급이고 치유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풀패키지더군요. 이런 비싼 여행을 왜 갑자기? 어머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잖아요. 머리도 식히실 겸 좀 쉬시라고요. 태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 나영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위가 직접 나서는 게 어색했어요. 인감 도장은 해외에서 분실 위험이 있으니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갑자기 나온 이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인감을 왜 갑자기 거론하는 거죠?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챙길게. 인터넷 뱅킹 공동인증서는 휴대폰에만 있나요? 이번엔 더욱 이상했어요. 여행 준비에 왜 인증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손대지 마. 내 일은 내가 처리할 거야.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작업 가방을 꺼내서 비상현금과 구형 피처폰, 작은 손전등을 넣었습니다. 38년 현장 경험이 만든 습관이죠. 언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딸 나영은 별말 없이 엄마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을 텐데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비행기로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도 태호는 계속 제 동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가방을 열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아니야, 괜찮어. 요즘 잠은 잘 오세요? 이상한 질문들이 계속됐어요. 저는 신호기술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패턴을 읽는 게 익숙합니다. 신호등의 주기, 열차의 시간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요. 태호의 행동에는 분명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베이징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국제열차를 타러 역으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거대한 국제열차를 바라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8년간 지하철만 봤는데 이렇게 긴 열차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여행 시작이네요. 태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왜인지 이게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표가 틀린 것처럼 뭔가 어긋나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국제열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칸 아래쪽이 제 자리였고 윗침대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인사를 나눠보니 정해철이라는 분으로 전직 기관차 기관사셨다고 하더군요. 아, 신호기술자셨구나. 우리 같은 철도 식구네요. 정해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같은 철도에서 일한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하지만 태호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멀미하시면 안 되니까 이 약 드세요. 저녁 식사 후 태호가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멀미약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수면 진정제 같아 보였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성분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멀미와는 상관없는 성분들이더군요. 난 멀미 안 해.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푹 주무셔야 내일 컨디션이 좋으시잖아요. 태호가 계속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태호가 복도로 나가더군요. 전화를 받으러 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위침대에 정해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서 받아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면응. 아니, 사입은 통화 들음. 울란바토르역 혼잡대 놓치자고. 치매 프레임 언급. 손이 덜덜 떨렸어요. 치매 프레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뭔가를 꾸미려는 거겠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태호가 복도에서 돌아와서 잠든 척하며 누워있는 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죠. 저는 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하지만 빈 약봉지는 가방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태호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봤습니다. 패턴을 찾으려고요. 제가 신호체계를 분석하듯이 말이에요. 태호의 휴대폰 잠금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단한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억해뒀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을 지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38년간 안전을 책임져 온 제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를요. 울란바토르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은 정말 혼잡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말한 대로 누군가를 놓치기엔 딱 좋은 상황이었죠. 어머님, 짐은 제가 다 들게요. 여권도 제가 보관할게요. 태호가 급하게 제 여행 가방을 들고 여권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것은 내가 들어. 어머님, 혹시 실수로 놓치시면 38년간 출근할 때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 내 물건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 다행히 여권은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방 객실 금고의 초기 비밀번호가 0이었는데 태호가 저보다 먼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는 0이에요. 어떻게 알아? 아, 그냥. 보통 호텔이 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호텔마다 다른데 태호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 사전에 이 호텔을 조사했거나 아니면 이미 와본 적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때 가이드 한 분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 김입니다. 이번 여행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한국말을 정말 유창하게 하시더군요. 고려인 3세라고 하셨어요. 신호기술 자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여기 몽골에서는 시간표가 목숨이에요.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 나거든요. 사만다 씨가 제 경력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반가웠어요. 태호는 옆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지만요. 첫날 저녁 식사 후에도 태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갑자기 현지 통신사 매장에 간다며 나갔다가 새 심카드로 바꿔서 돌아왔거든요. 국제 로밍이 비싸서 현지 심으로 바꿨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정해철 할아버지가 주신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치매 프레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문득 태호가 인감 도장과 인증서를 물어봤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행 전에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라고 몇 번 말했던 것도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몽골 초원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38년간 지하에서만 일했던 제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저는 가장 어두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호기술자로서 38년간 사고를 예방해왔듯이 이번에도 제 힘으로 위험을 막아야겠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태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38년간 신호 시스템을 다뤄온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차근차근 분석해서 해결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만다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만다 씨, 혹시 호텔 복도에 CCTV가 있나요? 네, 있어요. 왜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만다 씨는 제 사정을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호텔 직원과 이야기해서 어젯밤 태호가 몇 시에 나갔다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셨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태호는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왔더군요. 그 시간에 뭘 했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버린 약봉지를 다시 꺼내서 성분을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멀미약이 아니라 수면진 정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기록해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정해철 할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같은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 계셔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들으신 통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 기관사들은 시간에 민감해서 말이에요. 밤 11시 47분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울란바토르 역에서 놓치자고 했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라고 하면 성년 의견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성년후견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또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엿들었는데 스피커폰으로 해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변호사님, 성년 의견 게시하면 장모님 재산 관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치매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처분도 가능한 거죠? 물론입니다. 후견인의 권한이에요. 통화 내용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태호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길 잃은 치매 노인 역할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제가 가진 부동산이 꽤 되거든요. 남편이 남긴 집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상가까지. 태호가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는 건 몰랐지만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만다 씨, 영사관이 어디에 있나요? 영사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한국 영사관에 가야겠어요. 사만다 씨는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바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영사관 위치와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약봉지 사진, 호텔 CCTV 시간 기록, 심카드 교체 영수증, 정해철 할아버지 연락처, 그리고 겉쪽지까지. 38년간 신호 시스템 오류를 찾아 수정했던 경험이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내일은 영사관에 가서 이 모든 걸 신고할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아침 일찍 영사관으로 향했어요. 태호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만다 씨가 동행해 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영사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어요. 접수 창구의 서기관은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처음엔 기계적으로 절차를 설명하더군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사위가 저를 속여서 성년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꺼내 놓았어요. 수면진 정제가 든 약봉지 사진, 호텔 금고, 초기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심카드 교체 영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해철 할아버지의 연락처와 쪽지 원본까지요. 이분이 열차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하려던 계획을 들었거든요. 서기관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일단 한국 내 재산 거래 일시정지 요청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임장 무효화 통지서도 작성해야겠네요. 바로 그때 태호가 영사관 로비로 들어왔어요.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찾아온 거겠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찾고 있었어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서기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요즘 자주 헤매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세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혼자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더군요. 만약 제가 증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속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서기관님, 제가 치매라면 이런 정확한 시간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차 도착 시간, 호텔 체크인 시간, 태호가 나갔다 들어온 정확한 시간까지 모두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 태호가 주장한 제 혼미 시간대와 실제 호텔 로그가 어떻게 모순되는지 설명했습니다. 38년간 신호기술자로 일했어요. 1분 1초라도 틀리면 안 되는 직업이었죠. 제가 정말 치매라면 이런 정밀한 기록이 가능하겠어요? 서기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위가 저에게 준 약이에요. 멀미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면 진정제입니다. 성분 분석표도 여기 있고요. 태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기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박정수님께 임시 보호 조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별도 숙소를 마련해드리고 안태호님은 당분간 접근을 제한하겠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건 가족 문제인데 왜 영사관이 끼어들어요? 어머님도 진짜 이러실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된다는 법은 없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38년간 안전을 지켜온 경험이 이럴 때 힘이 되는군요.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영사관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받고 새 숙소로 이사한 뒤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태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사만다 씨가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순 씨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벌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뭐라고요? 태호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이 치매로 길을 잃었다고 신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후견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치밀한 놈이었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종됐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 서류와 정해철, 할아버지의 서면 진술, 사만다 씨의 동행 확인서를 모두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임시후견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특히 시간대별 행동 기록과 증언자가 있으니 치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당장 재산 동결 조치부터 취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초반에 챙겨뒀던 구형 피처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어요. 태호는 제 스마트폰만 주의 깊게 봤지 이 오래된 폰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한국 번호로 바로 통화할 수 있었고 인증 문자도 따로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태호가 제 휴대폰을 조작했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인증서를 탈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안전했죠. 정순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사만다 씨가 감탄하며 물어봤어요. 38년간 신호기술자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백업 시스템 없이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에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와 계속 연락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태호가 주장한 제 혼미 시간대와 실제 호텔 로그, CCTV 시간을 대조한 표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태호가 제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호텔 프런트에서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완벽한 반박 자료네요. 이 정도면 치매 주장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해철 할아버지도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정식 진술서를 써주셨어요. 박 기술사님, 우리 철도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들은 걸 정확히 증언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같은 철도에서 일한 사람으로서의 의리를 느꼈습니다. 귀국날이 다가왔어요. 태호는 여전히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 있어서 따로 움직였지만 한국에 도착하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준비했고 법적 대응도 마쳤거든요. 38년간 신호등 오류를 찾아 수정했듯이 이번에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몽골 초원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별빛 아래서 시작된 악몽 같은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승부를 볼 시간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 나영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나영이 저를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나영아,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미안해요.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태호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걸. 공항 카페에 앉아서 나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호가 코인 투자와 유통업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것,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나영도 며칠 전에야 알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영이 계속 울었어요. 남편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거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태호도 와 있었어요. 별거 조치를 받은 상태라 나영과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만해. 이제 다 알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산 동결 통지서, 기존 인감과 위임장 무효, 공고, 디지털 자산 이중 인증 변경 완료 확인서, 그리고 태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몽골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만든 서류들이었어요. 성년 후견 신청은 기각됩니다. 박정수 님이 치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도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만 있거든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는 건 아니야. 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가 처음 내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환영했다. 좋은 사위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기뻤지.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할 수 있니? 태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나영이었어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영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도 선택해야 해. 엄마를 속이려 한 남편과 함께 살 것인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그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태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나영과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재산의 주인이 됐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몽골에서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됐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거였어요. 68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니어 공방에서 생활 전기와 안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38년간 쌓은 경험을 나누는 자원봉사죠. 처음엔 떨렸는데 해보니까 정말 보람있더군요. 여러분, 전기 콘센트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수강생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세요. 가끔은 제 몽골 경험담도 들려드리죠.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냈는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특별한 용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표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뿐이죠.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몇 주 전에는 몽골의 사만다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 시니어 안전 세미나에서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화상 통화로 참여했는데 여러 나라 시니어분들이 제 경험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노꺼웠어요. 한국의 박정순 씨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사만다 씨의 통역을 통해 여러 나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제 재산 관리도 새롭게 정리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어서 생활비와 의료비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나중에 남는 돈은 철도기술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38년 동안 철도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칭찬해 주더군요.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요. 딸 나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이제 됐어. 너도 피해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극복했다는 거지. 나영이는 태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가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몽골 열차에서 정해철 할아버지가 건넨 작은 쪽지, 사만다 씨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영사관에서의 긴장된 대결까지.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제는 옛 직장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이 놀라더군요.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 그 말을 하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제 인생도 하나의 시간표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의 엄마로,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시간표는 제가 만들어요.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제 선택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그어 넣은 시간표대로 말이에요. 시니어 공방에서 강의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죠.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시간표가 틀린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제 시간표는 정확히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저 박정순으로 말입니다.